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강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에 이제 기획론을 총 15회에 걸쳐서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반환점을 돌아서 3분의 2 이 강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제 5번의 강의 기회가 남아 있고요. 따라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제7장 161쪽부터 시작이 되는 이 계획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이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계획 지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7장의 강의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계획 지표의 학습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표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위한 분석 절차와 그 절차에 따른 이 지표의 위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끝으로 지표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표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 지표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인디케이터라고 그러고요. 지수 그러면 인덱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인덱스 넘버 또는 뭐 줄여서 인덱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표라는 개념은 지수의 개념보다 훨씬 더 넓은 광의의 개념입니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수는 글자 그대로 계량적인 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이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이 상태를 표현한 그런 양적인 그런 개념이고, 지표는 그런 양적인 개념과 함께 질적인 개념까지를 아울러 표현해주는 이 상황 변화에 관련된 정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지표 그러면은 이제 그 매년도 연말쯤에 가서 그 발표하는 우리나라 정부 공식적인 정부기관인 이 통계청에서 매년 연말에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들고 나왔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표지만이라도 대충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책이 이 통계청에서 매년 연말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한국의 사회지표는 국민들의 이 삶의 질의 상태를 수량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다양한 이 통계 수치와 정보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이 분야에, 이 사회 각 분야의 이 지표들이 여기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가족, 소득과 분배, 노동, 교육, 보건복지, 주거, 환경, 교통, 통신, 정보,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이 우리들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해 주는 그러한 그 지표들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어서 볼륨도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그 통계 지표들이 시계일적으로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그 사회 지표를 통해서 사회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의 수준을 평가하고 또 비교할 수 있는 이 준거가 되는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이런 그 통계청에서 발간되는 이 한국의 사회 지표가 대표적인 하나의 사회 지표의 예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회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 공공의 행동과 관심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이 사회적 조건의 상태 또는 경향을 나타내는 그 일련의 그 요약 형태의 시리즈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그 통계 수치들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1960년대부터 쭉 시계열적으로
통계 수치들이 작성 요약 정리가 돼 있어서 각 연도별로 변화의 추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이 사회 지표를 개발해서 1970년대 후반부터 이 사회 경제 지표를 작성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께 보여드렸듯이 이 한국의 사회 지표라는 이러한 그 책자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한국의 사회 지표의 내용을 전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표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기획가가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과 여러 가지 수단 방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실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지표입니다. 지표를 통해서 뭘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 실제로 보면 말이죠. 지표의 측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상태가 과연 바람직한 상태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수치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유컨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이렇게 갈 때, 내 차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계기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도로 간다면은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계산해내고, 그에 따라서 얼만큼 걸리겠다, 시간이 얼만큼 걸리겠다, 도착 시간이 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발견해낼 수 있고, 현재의 이 움직이는 그 변화의 상태, 현재의 상태, 또는 과거의 상태, 또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상태까지를 예측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기획가에 의한 이 기획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계획 지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변동의 양상 그리고 패턴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판단을 가능케 해주는 하나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지표를 통해서 이 지표의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또 반대로 지표가 개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어떤 적극적인 색다른 행동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지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 그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 본인들이 정말 공부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적입니다. 성적. 점수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학업의 성취의 정도를 측정해주는,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지표 또는 지수입니다. 기획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더 열심히 그야말로 하고 있는가, 하루에 몇 시간씩 더 열심히 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해의 폭과 이해의 깊이, 이게 질적인 것이죠. 기말시험, 출석 수업에 30점, 기말시험에 70점이 성적이라는 것이 바로 학업의 성취도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를 하고 이 학업의 이 진도에 따라서 얼만큼 나아갔는지를 평가해주는 하나의 자료죠. 수치죠. 계기죠. 계기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법이랄까, 학습의 어떤 이 전략이랄까, 이런 걸 어떻게 앞으로는 해놔야 되겠다 하는 거를 판단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 학기 말에 받는 성적입니다. 성적. 그와 마찬가지로 변화의 패턴, 변화의 양상,
현재의 상태,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 지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조직의 수준별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목표에 따른 조직의 모양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상위 목표, 중간 목표, 하위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상위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 중간 목표, 이 중간 목표를 더 구체화 세분화한 것이 하위 목표입니다. 이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조직입니다. 조직. 근데 조직에 있어서 가장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상위 목표를 달성하는데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고,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 목표,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하위 목표 달성에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목표에 도달 정도를 측정해 주는 지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각 조직의 수준별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 방향과 행동의 내용과 행동의 전략과 전술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이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지표의 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아까 특성에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첫째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다, 어떤 것이 문제다, 어느 정도 문제다 하는 문제의 발견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어떤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교사 1인당 학생 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 있어서는 말이죠. 교사 한 사람이 학생들을 100명을 가르친다? 이게 학습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건 교육학의 연구 결과에서도 많이 나타난 불문가제 사실입니다. 최소한도 교사 한 사람이 학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교육의 효과는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교육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우수한 교사들이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에 비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에 비해서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그야말로 격차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죠. 개선이 됐죠. 보통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는 한 학급당 보통 50명, 60명씩 이렇게, 어떤 경우는 70명씩 또 돼 있던 적이 있어요. 담임교사 한 사람이 한 분이 70명, 80명을 관리한다. 관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학생들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요즘 3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 20명 내외인 그런 클래스도 있고 말이죠. 그런 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를 통해서, 지표의 변화를 통해서, 시기별 변화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표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제 발견과 해결을 위한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이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암시해 주는, 시사해 주는 그런 기능을 지표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표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구체적인 목표 달성의 수단,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표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점점점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사를 더 많이 뽑아야죠. 그죠? 학교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죠. 교실을 많이 지어야 되겠죠. 교육시설을 늘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 예산 중에 교육비가 차지하는 교육예산 비율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시설 투자 비용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교사 인력들을 양성하고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행동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지표 하나를 통해서 말이죠. 학생들의 교육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교육 이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첨단 교육 시설을 마련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교육 기법들이 적용이 돼야 되고 활용이 돼야 되겠죠. 이런 이 하나의 지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을 체크할 때 뭘 체크합니까? 혈압 같은 거. 그죠? 피 검사를 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조사하고, 혈전열만 있느냐. 또 혈압을 체크해가지고 심장박동수, 혈압, 이런 걸 체크를 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다양한 그 질병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처방을 할 수 있어요. 약물 처방, 시술, 수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전 건강검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건강 관련된 지표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표, 나의 건강의 지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처방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한 것이죠. 세 번째는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지표입니다. 지표를 통해서 과거에 시행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재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표라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자, 이러한 지표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위해서, 즉 기획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계획을 위해서는 이 계획을 위한 분석 과정에서 지표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교재 166쪽에 그림 7-1이 나옵니다. 이 그림 7-1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7-1에 가운데 지금 여러분 화면 이 CG를 보시면요. 가운데 큰 네모 박스가 있죠. 네모 박스를 잘 보십시오. 네모 박스가 6개의 그 주제들이 나열되어 있고 각 위에서부터 6번째까지 계획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이 화살표들이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이 순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각자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잘 보세요. 기획 과정을 설명할 때 기획 단계 5개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딱 떠올라야지 돼요. 연상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기획 과정을 얘기할 때 우선 목표 설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황 분석, 기획 전제 설정, 대안의 탐색과 비교 평가, 대안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5가지의 단계를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거를 일단 떠올리시면서 그 네모 박스 내용을 보시면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목표의 설정, 지표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이 지표 수준이냐 하는 것은 그 목표 설정된 목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목표의 내용이 아주 추상적이냐, 좀 더 구체적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상위 목표냐, 중간 목표냐, 하위 목표냐에 따라서 이 지표 수준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하위 목표인 경우에는 지표가 보다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그 지표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고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표를 통해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측정을 통해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지표입니다. 아까는 말씀드렸듯이 교사 1인당 학생 수, 이건 금방 확인할 수 있고 금방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시험보면 되니까요. 이런 이 하위 수준의 이 지표, 이 지표 수준을 우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위 체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정의하고, 찾아내서 정의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일련의 프로그램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여러 연계성을 지닌 프로그램 세트, 집합을 여기서 검토해보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 예측해보고, 그리고 그 각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야기될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서 계획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환경 예측, 가치의 식별, 조직 내 현상을 요약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기획 체제 밖에 존재하고 있는 외생 변수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외생 변수, 내생 변수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예산 편성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집행 내지는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물적 자원입니다. 여기 이제 예산 편성이 되고, 그리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표 수준을 개선하고,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 평가 상황이 도래되는 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잘 정리해 놓는 이런 것들이 바로 계획을 분석하는 절차와 함께 이 지표가 각각 그 절차에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 지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획 지표는 이 성과 지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 기획 체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그 성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산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과 지표라고 그럽니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방범 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범죄율이 떨어졌다. 이게 바로 뭘까요? 범죄율의 감소. 이게 바로 성과 지표입니다. 범죄율의 감소. 부지런히 우리 경찰관들이 애를 써서 이 방범 활동을 잘 해주신 덕분에 동네에서 범죄 발생 현저히 줄었다. 그렇다면 그 범죄 발생률의 감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과 지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사전 철두철미한 방법 활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과 나타난 결과는 범죄율의 감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취업 교육을 아주 확대 강화한 결과 실업자들의 재취업률이 높아졌다.
이것도 바로 취업률의 증가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성과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과 지표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1인당 국민소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위계수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국가 부의 공정한 배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진위계수. 이런 것들도 바로 성과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구조지표라는 게 있어요. 구조지표. 이 구조지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과지표, 즉 산출 결과를 야기시키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지표를 말합니다. 기초가 되는 지표. 그러니까 구조지표를 통해서 성과지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교재 170쪽에 보시면 표 7-1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분의 경제지표, 비경제지표 이렇게 나오고 성과지표, 산출지표, 그 다음에 구조지표 이렇게 구조지표는 투입지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투입이 있어야지 산출이 있는 거죠. 그죠? 구조지표를 통해서 성과지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좁은 의미에서의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A하고 C를 얘기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성과지표라고 말을 할 때는 구조 또는 투입지표까지를 포함한 A, B, C, D를 모두 가리켜서 성과지표라고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일러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를 여기서 제시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좁은 의미에서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산출만을 표현해주는 그런 지표를 얘기하는데 반해서 넓은 의미의 성과지표다라고 할 때에는 투입지표까지를 포괄해서 다 일컫는다 하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통상적으로는 이걸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넓은 의미의 성과지표를 여기서 거론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는데 하나의 지표가 명확하게 이것은 구조지표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학력이 높아지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건강 수준이 예를 들어서 높아졌다. 그거는 원인이 뭘까요? 원인 변수가 뭘까요? 우리의 지식 수준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것은 결국 뭘까요? 교육 시설이 확대되고 교육 시설이 현대화되고 하는 거죠. 건강 수준이 높아졌다는 건 바로 뭘까요? 의료 시설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꿔서 정리를 하면 교육 시설이 현대화되고 의료 시설이 더욱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교육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만 보면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산출이고 그걸 높아지게 만들었던 시설 확대와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뭘까요? 투입지표죠. 구조지표입니다. 근데 그 구조지표가 가능토록 한 것은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시설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시설을 현대화시키고 근대화시키는 과정에서 건강 의료시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비용을 많이 들인 거죠. 그죠? 그렇다 보면 그것은 안에 결과 변수, 구조 변수는 말고 결과 내지는 산출, 성과 지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초점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구조 지표가 성과 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산출, 성과지표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불변, 구조지표고 투입지표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조지표다 성과지표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의 성과지표라 하는 것은 뭐고 구조지표라고 할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다 이것은 하나의 성과지표로 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의 기초가 되는 지표들 그걸 구조지표라고 그랬는데 구조지표 중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입니다. 이거의 산출표는 뭘까요? 교육의 질이죠. 교육의 질.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교사 1인당 학생 수입니다. 건강의 수준이라고 하는 산출 지표를 결정하는 구조지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사, 간호사의 수입니다. 인구, 예를 들어서 100명당이면 100명당, 1000명이면 1000명당 의사 수, 의사 선생님들의 수, 간호사 선생님들의 수. 그 다음에 병원의 집대 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여가,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지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민 100명당 녹지대, 공원의 면적, 이런 거죠. 안전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지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민 100명당 또는 주민 1000명당 경찰관의 수 이런 것들이에요. 경찰 공무원의 수 또 소방공무원의 수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지표가 되는 것이고 구조지표 투입지표가 되는 겁니다. 투입적 성격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이 성과고 무엇이 투입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하므로 넓은 의미의 성과지표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의 성과지표와 좁은 의미의 구조 내지는 투입지표를 아울러 포괄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이 이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에 의한 지표 구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 171쪽에 그림 7-2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책수단 기술지표, 조작불능 기술지표,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최종 산출물 기술지표,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부수효과 기술지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네 가지 그림을 이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다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선 말이죠. 외생변수라고 하는 그걸 그려보겠습니다. 외생변수. 요건 이제 오른쪽에는 내생변수입니다. 내생변수. 무엇을 외생변수, 무엇을 내생변수라고 하느냐면 외생변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획 시스템 밖에서 나타나는 상황 변화를 표현해 주는 그러한 변수입니다.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을 통해서 조작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위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교재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기서 이제 정책 수단 기술 지표라고 그랬어요. 기술 지표. 그러니까 정책 수단을 통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지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정책을 통해서 조작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조작 불가능한 경우. 인위적으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타고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죠. 우리가 그 기획의 전제를 설명할 때, 그 기획 과정을 설명하면서 기획의 전제를 설명할 때, 통제 가능한 변수와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성장,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유가라고 하는 것, 기름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산유국가에서 얼마 받겠다라고 하는 그 기름값을 기름 한 방울 나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거를 얼마로 해라. 또 얼마로 이렇게 이거 할 수 없어요. 그죠? 통제 불가능한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변수입니다. 이런 변수를 가리켜서 다 외생 변수라고 그러는데 그 외생 변수 중에서 이것은 조작 불능 편의상 기술 지표라고 합니다. 기술 지표. 조작 불능 기술 지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교육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책수단 기술지표에는 말이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걸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는 거죠.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 듣기를 잘해야 돼요. 사실은 영어라는 거는 물론 쓰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읽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외국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직접 이야기하고 그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언어라는 게 그야말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영어 교육에서 말하기와 듣기 교육을 더욱더 강화시켜야지 돼요. 우리 일선 이 학교에서 보면 그런 쪽보다는 교재를 읽고 해석하는 쪽에 이 교육의 초점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 않습니까?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말하기 듣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원어민 교사들을 많이 채용하고 이분들로 하여금 영어 이 학습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야 되겠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원어민 교사가 몇 명이고 예산이 현재 얼마인지 이걸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표를 가리켜서 정책수단 기술지표를 한다 이거죠. 이걸 통해서 이걸 조작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성패를 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이 경우는 아무리 이거는 주어진 거죠. 불능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학생들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최애는 개별적인 환경들이죠. 개인적 환경입니다. 환경. 그 다음에 개인적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적 능력. 학습 능력. 지적인 학습 능력. 머리 좋은 학생도 있고 머리 나쁜 학생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작 불능입니다. 이건 조작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를 했더니 결과가 나타났어요. 말하기 듣기를 굉장히 잘했다. 그죠? 이걸 이제 최종 산출물이라고 그래요. 산출물.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 하는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듣다가 미국 사람에게 말을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다가 이런 교육을 받고 났더니 말도 잘하고 외국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 최종 산출물 기술지표라고 그래요. 이건 개인의 성취도입니다. 이 학습 수준이죠. 학습 능력이죠. 이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이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 내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들이죠.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수효과. 부수효과 기술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죠.
영어 잘했더니 말이죠.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영어를 잘해가지고 과거에는 영어를 못하다가 A라는 회사에 취직하고 있었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수강을 통해서 학업 성취가 높아지고 학습력이 크게 향상됨으로 인해서 말하고 듣기를 굉장히 잘하면서 무역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재취업. 그리고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소득도 향상됐어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만족도. 이런 것들이 바로 부수효과 기술지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내생변수입니다. 내생변수. 이것이 높아지면 다시 이것도 높아지겠죠. 그죠? 이건 높아지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도. 그죠? 개인의 환경, 처해진 환경, 지적 학업 능력 이런 것들이 말이죠. 개인의 성취도에 영향을 직접 미쳐요. 요게 이제 외생 변수, 요게 내생 변수입니다. 요 관계를 잘 보세요. 요 특히 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도 이제 요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말이죠. 이건 이 점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 실선은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 하나의 시스템에 있어서 지표들 간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표를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로 구분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출물의 표현 형태에서 분류를 하면 이 금전적 단위로 표현되는 성과물과 물리적 단위로 표현되는 성과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심리적인 이 진로 평가되는 성과 지표가 있는데, 이 성과 지표가 표현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두 번째 나오는 이 물리적 단위로 표현되는 성과 지표에 대해서 유의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투입 자원으로 표현되는 성과 지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되는 이 공공 산출물의 이 용량으로 표현되는 그런 성과 지표가 있고, 끝으로 이 프로그램의 성격, 특성, 또 지속성에 의해서 표현되는 이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이 물질적, 물리적, 이 단위로 표현되는 성과 지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는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읽고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획 지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지표의 그 특성과 기능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시청하고 난 후에 교재를 반드시 한번 일독해 주실 것을 권유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